생각나는 사람들. 첫 번째, 늙을수록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남겨진 앞날이 점점 짧아지니까 차라리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별로 신통한 내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과거를 회상하는데 어떤 아늑한 마음의 고향을 더듬어 보는 것일까? 어쨌든 인간은 꿈을 가지고 살기 마련인데 내일의 꿈이 없으면 어제의 꿈을 다시 그려보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에서 과거를 더듬어 보는 사람들은 될 수만 있으면 과거를 미화시키고 다시 누려볼 수 없는 기분과 뜻을 기억의 자취에서 더듬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화가들이 자기의 작품 속에서 지난 날의 인상과 화면의 내용을 더듬는 것과도 비슷할지 모른다. 항상 진취적이며 회상을 즐길 줄 모르는 괴테까지도 젊어서 써놓았던 산 위 정자의 시를 읊고 울었다지 않는가. 그러나 나의 심정은 완전히 다르다. 아직 짧아지는 내일을 느껴본 바도 없으며 항상 바쁘게 살아왔으므로 과거를 회상해 볼 여유도 없는 편이다. 그러나 어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내일이 차차 적어져 가고 있는 것만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다가는 과거의 생활 속에서 나에게 아름다운 인상과 귀한 정성, 사랑을 베풀어 준 모든 분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진 않을까 염려스럽다. 잠시 회상해보고 사라져가려는 마음의 모습을 글로써 남겨둘 수 있다는 사실도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그분들의 마음, 동정, 사랑의 접촉 때문에 살아왔으며 바로 오늘의 내가 되어진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지금 사귀며 접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어떤 후일에야 인상과 감사의 대상이 되겠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꺼내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1. 나는 본 일도 없으며 이름도 확실치 않은 한 외국 은인을 가지고 있다. 부친이 생계에 몰려 평북 은산 금광에 회장 일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형용기 어렵게 초라한 오막살이 정든 고향을 떠나 시집살이를 한답시고 외로운 벽촌 생활을 하고 있던 어머니의 둘째로 태어났다. 그때 모친은 23, 부친은 30이었다. 나는 나면서부터 폐인이 될 정도로 병약했고 항상 응달 밑의 볕을 못 보는 싹같이 자랐다. 그래도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그 광산에는 파우어라는 미국 노인 의사가 와 있었고 나는 두세 차례 그분의 진단을 받을 수가 있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3살 난 나를 받아들고 늙은 의사는 가엾고도 동정에 찬 얼굴 표정을 가지더라는 것이다. 나는 그 의사의 치료와 처방에 의한 약을 3년 반이나 받아왔다. 아버지가 광산을 떠나는 해 의사는 부친에게 당신이 의사가 되어야 이 애는 살겠는데 내가 주는 처방을 평양에 가면 어느 병원에 가서 보이고 꼭 그 약을 5년만 더 계속하시오 라고 말했다 한다. 나는 부모님에게서 자주 파우어 의사의 말을 들었다. 누군지는 모르나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2. 나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모와 고모가 어떻게 다른지를 몰랐다. 부친은 단 형제만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촌수를 따질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삼촌과 사촌, 동생들 뿐이었다. 그런데 어머니 편으로는 외삼촌이 2분, 이모가 2분 있었고 외할아버지도 계셨다. 그러나 모두가 초라하게 퇴락한 가족의 후예들 같았다.
외할아버지가 마음씨만 좋고 무능했기 때문에 가산을 지키지 못했던 모양이다. 큰외 삼촌은 폐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작은 삼촌은 어떤 부잣집의 머슴에서 대릴 사이로 들어간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렇다 할 삼촌은 없었다. 그러나 큰 이모는 무척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다. 나는 어렸을 때 평안도 사투리 그대로 아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우리 아짐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었는지 모른다. 아짐이는 외할아버지가 큰딸을 보고 싶어 50리길을 걸어올 때면 나에게 주라고 두세 가락의 엿, 12알의 눈깔 사탕을 사서 의탁해 보내곤 했다. 나는 기차싹시 없어 40~50리를 걸어오시는 할아버지가 왜 좀 더 맛있는 과자를 많이 사오지 않을까 기다려 보기도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겨울이다. 친척 집이라고는 없는 나는 외할아버지에게 끌려 아지미네 집으로 놀러 갔다. 이제 생각해보니 일주일간이나 머물렀던 모양이다. 아지미네 집은 몹시 초라했다. 동리에서도 제일 작았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 뜰 안까지 장마가 든다고 들었다. 가난한 아지미는 나를 얼마나 극진히 우대해 주었는지 모른다. 그 재미에 나는 집으로 가는 것까지 잊고 있었다. 그때 나는 고소한 깨소금을 무척 많이 얻어먹었다. 일주일 동안 깨만 먹었는지도 모른다. 아지미는 잔치집, 생일집마다 가서는 일을 해주고 먹을 것을 얻어다가는 나만 줬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문 밖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문을 열고 보았더니 아버지께서 야, 학교가 어제 개학했는데 집에 올 생각도 안 하니 그러시면서 들어오셨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올 때도 아지미는 나에게 종이 봉투에 깨를 한 봉지 싸주었다. 여러 해 뒤에 들었다. 아지미 내가 그해 나무밭을 하나 빌려 깨농사를 지었는데 그 깨를 내가 한 주일 동안에 다 먹고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착한 아지미도 불우한 여인이었다. 한 딸과 세 아들을 남겨놓고 객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7~8년 전의 일이다. 어머니께서 동대문 부근 시장에서 돌아오는데 어떤 엿장수가 여시오 여시오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죽은 아지미의 남편 같더라는 것이다. 찾아가 물었더니 틀림없는 아지미의 남편이었다. 살림을 해나갈 수가 없어서 큰딸은 누구를 줘버렸고 세 아들은 고아원에 맡기고 말았다는 얘기였다. 어머니께서 내 얘기를 하면서 집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직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않았다. 참으로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3. 나는 초등학교도 두 곳, 중학교도 두 곳을 다닌 셈이다. 고향 마을 학교에서 4년, 고향에서 10여리 떨어진 초등학교를 2해 다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곳에서 다 나를 가르쳐준 분은 윤 선생이었다. 꽃같이 키가 크고 열성이 있는 분이었다. 처음 윤 선생은 그 뒤 목사가 되었고 6.25 전란 시 피난을 오셨다가 인천에서 세상을 떠났다. 6 식구를 이끌어 가시다가 병과 굶주림으로 돌아가셨다. 둘째 번 윤 선생님은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공부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준 분이다. 엄격한 숙제, 용서가 없는 책망. 만일 그분이 없었더라면 중학교에의 길은 아주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고마운 분이다.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나. 어떤 날 오후였다. 나는 도화 시간이 되었는데 원저 시간에 그리다 남겨둔 도화지를 잊고 왔음이 생각났다. 선생님 먼저 시간에 그려두었던 도화지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서 잊었는데 집에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정말입니다. 한참 무엇을 생각한 선생님은 그러면 집에 가서 가져와 라고 명령을 하셨다. 나는 10열이나 되는 집으로 달려와 그 도화지를 들고 다시 학교로 갔다. 이미 학교는 파하고 있었으며 윤 선생님만이 사무실에 앉아 계셨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응, 됐다. 거짓말을 하는 학생은 나쁜 애야 라고 말씀했다. 아마 선생님은 내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날 뜨거운 볕을 받으면서 25일이나 마라톤을 했던 관계로 나는 여러 날 동안 다리의 근육이 아파 다리를 절어야 했다. 그래도 왜 그런지 윤 선생님은 싫거나 밉지는 않았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저 무서운 선생님일 뿐이다. 4. 중학교 1학년 때 일이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간단한 상품을 탔다. 세계를 일주하시던 어떤 외국인 목사의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의입니다. 사람이 의롭게만 살면 아무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해답에서 얻은 상이었다. 이 상을 받기 사흘 전이다. 한문 선생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반에 김영석이라는 학생이 있나? 라고 물으셨다. 나는 예 하고 일어섰다. 응, 너냐? 그러시더니 그대로 앉아 있으라는 것이다. 밑도 끝도 없는 일이었다. 2, 3년이 지나서이다. 어느 날 오후에 소재 감독을 받기 위하여 교무실로 들어갔으나 넓은 교무실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이상하다 싶어 뒷방인 양호실을 지나 나오려는데 바로 그 한문 선생께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발소리를 죽여 나오려 할 때 그 누구냐? 접니다. 응, 형석이냐? 어디 이리 좀 와. 요새 공부 잘하니? 예. 어디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손금을 좀 보자 라고 말씀하시더니 한참 두 손의 금을 열심히 보시지 않는가. 나는 참으로 놀랐다. 한참 보시더니 좋다 하시고는 그대로 침대에 누우신다. 나는 그 뒤 누구 보고도 이 얘기를 한 일이 없었다. 어쩐지 성스러운 비밀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몇 해 전의 일이다. 어느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학교를 그만두신 그 선생님은 토종 비교를 보고 손금을 보아주는 직업을 가졌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다들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럴 것이라고 속으로 짐작해버렸다. 좋은 말씀도 들려주시고 교회의 중책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 한때는 그 지방에서 제사라고 불리워진 분이 나는 처음으로 인간이란 일생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과 생활을 한다는 것이 퍽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진다. 5. 나의 일생을 통하여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외국인이 있다. M이라는 선교사였다. 30여 년을 한국에서 보냈고 지금은 노새끼를 미국에서 보내고 있는 분이다. 어느 주일날 저녁 때였다. 다음 날은 일찍부터 학교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비가 내리려 하는 신장로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나의 작은 두 발이 20리가 넘는 길을 단축시켜 가는 모습은 약간 쓸쓸하기도 했다. 바로 그때 내 옆에 어떤 고급 자동차가 한 대 멎었다. 창문이 열리더니 M 목사님의 부드럽게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어디로 가지요, 학생? 타고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한다. 나는 너무 황송해서 할 말을 잊어버렸다. 차를 타고 얼마를 못 가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선교사는 내가 머물러야 하는 집까지 내려다주고 돌아갔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나는 M 선교사를 자주 대하게 되었고
M 목사님도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 중학을 마친 뒤 대학에 갈 재력이 없어 한 해를 쉬고 있을 때 어느 날 M 목사를 댁에서 뵈었다. 목사님과 저녁을 같이 한 뒤 나는 오랫동안 영화를 본 일이 없는데 좋은 음악 영화가 왔으니까 같이 안 가보겠소? 라는 권면을 받았다. 나는 미국 목사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는 일이 폭도 즐거웠고 황송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많이 유행되고 있던 따빈의 노래를 주제로 한 영화였다. 돌아오는 길에 M 목사님은 김 선생, 제일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우선 대학에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얼마 동안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목사님이 그러면 그 문제를 다음 토요일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했다. 다음 토요일 내가 목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는 시골 교회에 나가고 계시지를 않았다. 그 대신 밤 9시 반에 돌아올 테니까 시간이 허락되면 좋고 안 되면 다음 날 오후라도 좋으니 찾아달라는 쪽지를 남겨주었다. 물론 나는 9시 반에 다시 갔다. 목사님은 나를 좋은 응접실로 안내하면서 내 방에는 좋지 못한 환자가 있어서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기로 합시다. 라고 말했다. 누가 병중에 계십니까? 아니, 우리 가족이 아니고 시골 교회에 갔더니 어떤 환자가 있는데 아마 장티푸스인 모양입니다. 그대로 남겨두면 죽을 것 같아서 차에 싣고 왔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사람을 보냈으나 아마 오늘 밤은 내 방에서 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목사님, 그런 일이라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지요. 아주 무서운 병인걸요. 나는 괜찮지만. 그런데 우리 요전에 의논했던 대학 가는 문제 말입니다. 만일 김 선생이 북경대학으로 가겠다면 내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학자금을 얻도록 해보겠고, 또 일본으로 가겠다면 내가 1년 학비는 돕도록 해볼까 합니다. 어느 편이든지 좋으니까 결정 지어 보시지요. 라는 결론을 주었다. 나는 그때 일본말에는 부자유가 없었으나 중국어는 전혀 몰랐다. 또 친구들이 전부 일본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부자의 편을 택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더 움직여준 것은 M 목사님의 생활이었다. 언젠가 한번 그분과 같이 시골 교회로 예배를 보러 떠났다. 예배가 끝난 뒤 점심 대접을 받게 된 것이다. 김 선생, 나는 매운 것을 못 먹으며 생채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먹으면 교인들이 섭섭해하니까 내 몫을 좀 덜어서 더 잡숴주시오. 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그대로 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날 오후 몹시 시장했던 모양이다. 시내로 들어오기가 바쁘게 같이 식당으로 들렸다. 그러면서 우리 자동차가 참 좋지요. 내가 재작년에 미국 갈 때 자동차를 팔아서 가난한 교회를 둘 짓는데 도와주었지요. 그랬더니 미국의 어떤 장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좋은 차를 선물했어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예, 이 차를 팔아서 또 가난한 교회를 도우면 누가 더 좋은 차를 줄지도 모르지요. 내가 선교사가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자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M 목사님은 감격에 가득 차 있었다. 뜻이 채워져 유학의 길을 떠나기로 작정된 뒤 M 목사님을 뵈었다. 캄캄한 밤이었다. 목사님은 뒷산 잔디밭에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김 선생이 애써 공부를 하겠다는 목적은 무엇이지요? 라고 물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나라를 섬기려 합니다. 예, 나도 힘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한국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이번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국에 어떤 빛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의 중국과의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면 한국은 아주 일본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누구 보고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기도를 드린다 해도 입속으로 드려야 할 얘기지요. 1년 뒤 여름방학에 돌아왔다. M 목사님은 정거장까지 마중을 나왔다. 곧 집으로 가렵니까? 집에는 내가 연락을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한 이틀 쉬십시오. 차 안에서 하는 얘기였다. 네, 목사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저녁을 나눈 뒤였다. 김 선생, 나는 2주일 후에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전쟁이 더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내 서재에 책이 상당히 있는데 김 선생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골라드시오. 내가 후일에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물건들은 지하실 창고에 두고 가겠어요. 내 마음으로는 전부 김 선생을 주고 싶으나 일본 경찰의 오해를 받을 테니까 줄 수도 없군요. 목사님이 다시 오셔야지요.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대한 일은 이번에 미국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 미국은 일본을 부수고 한국을 독립시켜 주어야지요. 나는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 목사님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내일 저녁에 내가 김선생 동리 앞의 미세스 P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 같이 갑시다. 그래야 경찰들이 이상하게 생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떠날 때까지 오지 마시오. 나는 가버리지만 김 선생에게 어려움이 오면 안 되지요. 라고 덧붙였다. 그날 밤 M 목사님은 몹시 괴로워하셨다. 아마 이것이 38년 동안 섬기던 한국과의 마지막 이별인 것으로 믿었던 모양이다. 그는 자주 울음 섞인 목소리를 내었고 눈물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다음날 저녁 때 나는 목사님의 차로 집까지 왔다. 목사님은 말없이 내 손을 꼭 쥐어주었다. 마지막 이별의 표시였다. 마지막 이별의 표시였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나라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이 마지막 남긴 말이었다.